마지막 네 번째 연자 모시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주최한 우리 단장님 오셨습니다. 윤석준 단장님이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장이 되셨네요. 원장입니다. 원장입니까? 이걸 원장이라고 부릅니까? 예, 네. 보건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국립중앙의료원 우리 코로나 방역에 가장 최첨단 최전선을 맡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임 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현재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7기, 8기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이후가 아닌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역시 25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소개받은 윤석준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소화해서 발표드릴 주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발표 시작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주제를 오늘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시점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가 그 목표로 삼았던 정신건강국이죠. 정신건강 정책관으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정신건강정책관이라는 국단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올해를 넘기기 전에 꼭 이것이 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힘을 좀 싣고자 이런 발표가 또 준비됐었는데요. 다행이죠. 여러분들 다 언론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 오늘 오셔서 축사도 국장님이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지난주에 정신건강정책국이 이제 드디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힘을 좀 잃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다시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이 말이 어색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코로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건데 처음에 신천지 사태에서 코로나가 비롯될 때 지난 2월로 떠올려 보면 그냥 그 봄이 지나가면 따뜻한 뭐 여러 사람들이 바이러스는 더운 여름이 오면 좀 기력을 잃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달만 참으면 되겠지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도 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자체가 이거는 뭐 보니까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맞는 개념인 것 같고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감염자 숫자들을 보면 뭐 미국하고 브라질, 영국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일수록 또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감염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에 비해서 한국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감염자 숫자도 앞에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고 사망 숫자는 더 적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방역 당국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역 당국이 코로나 문제에도 잘 대처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잘 협조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 신천지라는 신흥 종교 집단이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되기 시작했고 그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감염의 발원지였죠. 발원지가 됐었던 병원이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데입니다. 경상북도에. 이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곳이 여러 요양병원도 있고 여러 기능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최초로 문제가 됐던 공간 자체가 정신병동이었습니다.
정신병동 환자 102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중에 101명이 확진이 됐다니까 사실은 뭐 집단 감염 그 자체가 이루어졌었고 그중에서 또 사망자가 나왔었고 이 사실은 근데 놀랍도록 별로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정신병동이 처음에 문제의 발원지였다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저 사진에 보시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픈 곳이 저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이에요. 저 사진에서 보십시오. 그냥 마룻바닥에 저렇게 누워있는데 저게 어디 병원입니까? 저도 이런 정신병동을 둘러보러 외국을 여러 차례 저도 다녀봤는데 저런 공간은 아주 열악한 우리보다도 경제력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 일부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같이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일정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정신질환자를 다루는데 저런 공간에서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다뤄지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가 저게 감염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건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별로 부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발원돼 가지고 시작됐다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의 현황이 좀 어떻고 그 다음에 정부는 좀 이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보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소위 마음건강정책의 가장 안 좋은 지표 2개만 꼽자고 그러면 첫 번째가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이 저렇게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가 OECD 통계자를 보면 본인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소위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인지율로 표현되는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인한테 주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OECD 평균이 60점이 넘습니다. 68점까지 이르는데 100점 만점에 한국 사람들은 독특하게 30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왜 그럴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저기에 답을 할 때 자기 마음에 응축된 것이 다 발현돼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저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 자살률은 높고 저런 형태의 지표는 굉장히 낮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OECD 통계 자료를 몸 건강 상태, 예를 들면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라든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이런 몸 건강 상태는 OECD 평균보다 훨씬 좋아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몸 건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게 더 앞서가거나 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지표인 주관적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가는, 어떻게 보면 이래서라도 마음건강정책에 대한민국 정부가 더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부산의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당시 우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서 안타깝다고 보내주셨던 사진입니다. 우리 소위 공동생활 과정을 어떤 주택가에 허가도 다 합법적으로 허가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쪽 주민들이 결사반대 플랜카드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 일이 아니라 작년의 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자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웃에 자기 옆에만 없으면 이분들이 안 보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렇게 반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위 자산 구조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 구조가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런 공동주택 가운데 그룹홈 같은 게, 그룹 공동생활 가정이 들어오면 일부에서는 이제 자기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부채질을 또 하기도 하나 봅니다. 그런 것이 좀 결이 돼서 대한민국이 현재 이 다른 분야는 대부분, 특히 몸 건강 분야는 선진국 수준을 거의 쫓아가고 있는데, 마음 건강 수준은 아직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요? 근데 저렇게 자기 이웃에서 같이 더불어 못 살겠다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의 크기가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장애보정 생존연수라는 지표를 써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 질병 부담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 6.4%, 전체 건강 문제 중에 6.4%는 소위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질병 부담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몇 가지 숫자만 제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써서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질환인 조현병하고 소위 바이폴라죠, 양극성 정동장애, 그리고 반복성 우울증,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료 이용을 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조현병 같으면 23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외래 또는 입원을 이용을 한 경우인데,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조현병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용하지 않았는데 저 코드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있을 수 없다, 상황이. 오히려 저축에 되면 저축이 됐지 더 많이 추게 될 리는 없다라는 의견들을 주시는데, 23만 명이 2017년에 이용을 했고, 조현병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는 2017년에 10만 1972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재발성 우울증까지 하면 9만 4천 명.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23만 명, 10만 명, 9만 4천 명 더하면 약 42만 7천 명, 한 43만 명이 제가 카운트해본 중증 정신질환 유병자 수입니다. 2017년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저 질환으로 이용을 했었다는 거죠. 약 우리 항상 중증 정신질환자가 전 국민의 한 1% 될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 50만 명에 가까울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된 소위 인프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한번 숫자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전국에 현재 또 입원하고 있는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에 대학병원, 정신병동 다 포함해서 약 7만 명입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이라고 불리죠. 옛날 정신요양원. 정신요양시설에 약 1만 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럼 8만 명은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항상 입원 또는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10만 명이 약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18만 명은 어쨌든 소재가 파악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렇게 43만 명이 실제 관리되어야 될 우리 국민 중에 정신건강으로 관리되어야 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약 한 2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더 관리되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 43만 명 중에 한 약 30%는 일상적으로 잘 치료받고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3만 명 제외하고 3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치료 환경에서 잘 관리돼야 되고 또 정신재활 시설 등에서 잘 관리돼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 저희가 소재가 파악된 분들이 약 18만 명 수준입니다. 이것도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약 10만 명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에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까? 병원에도 안 나타나고 정신재활 시설에도 등록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제 계산에 따르면 약 10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요? 그냥 집에 있을까요? 집에만 있으면 악화된다라는 거는 그냥 가만 놔두기만 하면 악화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변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민들의 일부의 국민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저렇게 플래카드 걸고 자기 이웃에서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못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 얘기가 아니라 작년 1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논문을 최근에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출판이 됐는데, 이게 정부 예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부 예산하고 질병부담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서 질병부담의 정도가 전체 보건 문제의 한 6.4%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보건 예산 중에 우리가 차지하는 6.4% 수준인데,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전체 보건 예산 중에 정신건강복지 분야에 갖고 있는 예산은 2.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예산은 못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고 있는 소위 질병의 부담, 정신건강의 질병의 부담이 전체 100으로 놓으면 한 6.4%라고 보면 실제 우리 보건 문제 예산의 2.4%만 정신건강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OECD 국가 평균이 한 5% 수준 됩니다. 보건 예산만. 치료 비용은 별도입니다. 건강보험을 위한. 5%까지 가려면 최소 지금보다는 2배 이상 올려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 분야는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텐데 민간의 투자가 일어나기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선 정부가 이 분야에서 좀 투자의 우선순위를 올리고 더 노력을 해주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정신재활 시설이라든지 더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 계산에 따르면 현재 2.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 예산, 정신건강 분야의 보건 예산을 5%까지는 최소한 올려야 문제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결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관련된 논문 자료들입니다. 전체 보건 예산의 2.4% 수준을 우리가 현재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의 크기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인 거죠.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하셔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 보도를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논문을 쓰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지 기자분이 잘 쉽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는 잘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2.4% 수준인데 정신건강 예산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일본도 4.9% 수준, 보건 예산 대비. 질병 부담 비슷합니다. 한국 6.4, 프랑스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렇게 한 6%대인데 질병 부담에서 정신질환의 비중이 차지하는 것은 유독 보건 예산 중에 소위 정신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정하기 위해서 처음 필요한 거는 주무부처인 정신보건복지부 내에 관련된 부서가 좀 확대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신보건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거고, 마침내 지난주에 비로소 정신보건국이 드디어 신설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조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단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행스럽게도 아직 예산 정의까지는 안 갔지만 보건국은 드디어 일주일 전에 드디어 대한민국에 이제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분석하기 위해서 백데이터가 됐던 2020년에 보건복지부 예산 3,191억 원을 분석했더니 전체 보건 예산의 2.4%에 불과하고, 보시면 대부분은 국립정신병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자원금이 거의 2천억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거의 없는 거죠. 우리 지금 편견이 가득 차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인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편견에서 예산은 불과 4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된다. 제가 멀리 안 가고 대만하고 일본을 가봤더니, 대만은 저랑 여기 있네.
이분이 저 대만 작년에 갔을 때 만났던 대만의 정신건강국장이십니다. 여긴 정신건강하고 저기 구강보건을 같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요 그때 국장이시고 같이 갔던 직원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던 장면이고, 여기 대만 보건복지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시인데 같이 이렇게 봤더니 요코하마시만 해도 쉽게 얘기하면 저 정신과 응급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의 병상을 하루에 4병상을 비우고 있더라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예산을 지방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펼쳐져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참 왜소했던 거죠. 이런 문제 멀리 뭐 유럽이나 미국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이웃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게 아마 2020년 3월 2일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조직도였습니다. 정신건강정책과하고 자살예방정책과 2개만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의 최초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정책 실이라는 실 단위를 하나 더 만들고, 보건을 담당한 차관이 하나 더 생기니까 보건의료 정책실과 실 2개를 만들고 거기에 정신건강정책관이 자리 잡는 구도가 처음에 구도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저도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이 대한민국 마음건강정책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게 7월 28일자 칼럼이었고요. 제가 그 칼럼의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미처 우리 사회가 돌보지 못했던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삶마저도 파고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국민들의 마음건강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국단위 컨트롤 타워 조직이 필요하다.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저도 나이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살다 보니까 또 뭐가 하나 좀 이루어지는 걸 살아생전에 또 보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국단위 조직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9월 8일 날 정부 직접 개편이 통과가 돼서 제2차 관할에 정부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정신건강정책관이 국조직이 생기고 과가 하나 더 늘어서 3개 과가 운영이 되는 게 이제 통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우리 이정화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인식의 벽을 넘어서는 작업들이 계속 돼야 대한민국도 보다 더 건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 아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먼저 만든 말은 아니고 우리 바살리아가 만든 얘기인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제가 소개하는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실증적인 데이터와 함께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서 하나만 좀 질문 드리자면은, 이 정책국이 이제 관의 입장으로 신설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신건강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좀 더 정신건강 영역이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거기에는 그 주로 의사로 구성된 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전에 한의학 정책관 같은 경우에도 한의사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전망해서 예방학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정신건강정책국에서 좀 어느 정도 가버넌스를 가져야만 좀 더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는 원래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세상 일을 하려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조직보다도 저는 뭘 관련된 전문가, 특히 이제 의사분들이 활동을 하면은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제 활동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행정 체계에서 또 의사분들이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딱 저기 단절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대만의 경우는 소위 전문가 집단이 더 관여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일본은 아직 사실 국단위 조직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정신건강 정책과 과단위 조직인데 엄청나게 직원이 많은 거죠. 우리 뭐 불과 한 10명도 안 되는. 알다시피 근데 후생성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의사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너무 이제 행정 조직으로만 국내에서 흘러왔던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거꾸로 제기를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국이 생긴 거는 바람직하나 앞으로의 전문성의 문제와 그리고 정책의 연속선이 항상 단절되어 왔던 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점이 연속성에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특히 정신장애에 대한 정책에서 어떠한 단절 없이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숙제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단장님이 그런 역할에서 많이 좀 중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것도 뒤에 토론에서 또 붙도록 하겠습니다.